30년이 넘는 기자 생활을 해온 BBC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장 강렬히 남은 건 단 하나, 바로 한국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취재해온 그가 왜 하필 한국을 꼽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특파원 출신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다니. 세월이 총알처럼 지나간다더니 제 얘기가 된 거죠.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아내와 한 약속도 있고요. 오랜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긴 휴가를 떠날 예정이에요. 그리고 휴가가 끝나면 30년의 기자 인생을 정리하는 회고록을 쓸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 잠깐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저는 그 회고록에서 한국을 꼭 다룰 생각입니다. 주제는 기적의 역사예요. 한국만큼 그 단어가 잘 어울리는 곳이 또 있을까요?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건 1994년 여름이었어요. 목에 BBC 특파원이라는 이름표를 걸고 김포공항에 내렸죠. 그때 저는 22살, 막 패기가 넘쳤던 시절이었죠. 기억나네요. 런던 본사에서 아시아 특파원 모집 공고를 봤을 때요. 거기에는 홍콩, 싱가포르 같은 핫한 도시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제 눈길은 딱 한국에 멈췄습니다. 동료들이 묻더군요. 마이클, 왜 하필 한국이지? 다른 도시가 더 멋지지 않아? 그때 저도 뚜렷한 답은 없었어요. 다만 무언가가 저를 이끌었달까요? 한국이라는 글자에서 묘하게 시선이 떨어지질 않았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서울행이 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후끈한 여름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그 공기 속엔 낯섦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저에게 알려지지 않은 세계였어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던 거 기억나요. 김포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제게 건넨 첫 마디가 잊히질 않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서툰 영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자부심이 강하게 전해졌달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전 한국인들의 특별한 기질을 느끼기 시작했나 봅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건설 중인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쏟아 있었고 도로는 현대와 대우 자동차들로 가득했습니다. 런던에서 브리핑 받은 개발도상국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마주한 김민호 교수님과의 첫 만남이 지금도 선명하네요. 영국에서 온 젊은 친구가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다니 반갑구만. 교수님의 눈빛에서 깊은 통찰력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연구실에서 들은 한국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라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거든. 저녁이면 을지로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곤 했죠. 서툰 젓가락질로 떡볶이를 집어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뭔가 달랐어요. 지하철을 타면 책을 읽거나 영어 단어장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작은 전자제품 가게 주인과의 대화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TV가 곧 소니를 이길 겁니다. 처음엔 허황된 자신감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나 봅니다. 한 달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작성한 리포트의 제목이 기억나네요. 더 라이징 드래건 오브 에이저, 아시아에 떠오르는 용 한국.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조차도 한국의 잠재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불꽃,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어쩌면 그때부터 저는 이미 한국이란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1998년 1월 다시 찾은 서울은 제가 처음 봤던 그 생동감 넘치는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사람들의 얼굴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한국을 강타한 직후였으니까요. 경제 붕괴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단순히 체념이나 슬픔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속엔 뭔가 끓어오르는 투지가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결의 같은 것이랄까요. 그걸 가장 강렬하게 실감한 건 금모으기 운동을 직접 봤을 때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금반지, 목걸이, 심지어 결혼반지까지 내놓으며 줄지어 서 있더군요.
어떤 할머니는 오래된 금수저를 들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 한참 동안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죠. 이 나라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뭉칠 수 있구나. 여기엔 정말 특별한 힘이 있구나. 며칠 뒤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젊은 사업가 박지원 씨였죠. 그는 제가 본 한국의 투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준 사람이었어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앞으로 한국은 그걸로 승부할 겁니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가 가진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허풍이 아니었다는 건 그 후로 몇 년 안에 증명됐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PC방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작은 벤처기업들이 등장하면서 I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당시의 한국은 불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말 그대로 불사조 같은 나라였어요. 제가 본 그 시절의 한국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키워낸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들을 목격한 증인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IMF 위기를 겪은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한국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며 흥미와 의문이 뒤섞였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제가 자주 토론을 나눴던 사람이 바로 사라 첸이었습니다. 사라는 당시 35세 싱가포르 출신의 글로벌 투자회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분석적이고 예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어디서든 트렌드를 한 발 앞서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했죠. 마치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미리 내다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라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곤 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더욱이요. 마이클, 한국은 지금 디지털 혁명의 실험실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고 그 안에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태도와 날카로운 통찰은 저로 하여금 늘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했죠. 그녀가 말한 디지털 혁명은 1998년 IMF 외환위기에서 회복하던 한국이 얼마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관점이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단순히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와의 대화 속에서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국은 지금 단순히 회복 중인 나라가 아니에요, 마이클. 그녀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조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를 눈여겨보게 될 겁니다.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점차 그녀의 말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당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던 인터넷과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PC방과 벤처기업의 급성장은 그녀의 말에 강력한 근거를 더했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이 IMF 졸업을 선언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한 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었죠. 월드컵이 열리던 그 여름, 서울은 말 그대로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거리마다 붉은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사람들, 새벽까지 이어지는 응원 함성은 도시 전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말했던 그 저력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거리를 걸으며 몇 년 전 IMF로 힘들어하던 이 나라가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에요, 마이클. 사라가 월드컵 분위기에 흥분한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 앞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들이 가진 끈기와 도전 정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기를 딛고 다시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순히 축구의 승리뿐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우를 처음 만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죠. 제임스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던 IT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디지털 혁명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흥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도 한국의 IT 기술력을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모바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앞으로 한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금 의아하면서도 점차 고개를 끄덕이게 됐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딛고 빠르게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함께 벤처기업들을 방문하면서 그 열정과 변화의 에너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시 강남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네이버라는 스타트업을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지만 그때는 단순히 검색 엔진 하나를 개발 중인 작은 벤처 기업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들의 비전은 달랐습니다. 네이버의 설립자인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히 검색 엔진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핵심이 될 겁니다. 당시 그들의 열정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우며 코딩하던 개발자들, 한쪽 구석에서 아이디어를 토론하던 팀원들.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작은 불씨처럼 보였지만 그 불씨가 훗날 거대한 불꽃이 되리라는 걸 저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설립된 다른 기업들, 예컨대 게임업계의 전설이 된 넥슨 같은 회사들도 있었죠. 넥슨은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성공시키며 전 세계 게임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임스가 넥슨의 초기 성공을 보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은 게임 산업으로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는 한국의 젊은 기업들이 가진 혁신성을 항상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IMF 위기를 거치며 한국에서 등장한 스타트업들은 단순히 경제 회복의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었죠. 돌이켜보면 그 고통스러운 시기는 한국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었습니다. 구조조정과 경제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인터넷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고 창의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벤처기업들이 하나둘씩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죠. 요즘도 가끔 그때의 사진들을 들여다봅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서로의 열정을 나누던 창업자들, 밤새 코딩하며 꿈을 현실로 만들려던 개발자들, PC방 구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던 젊은이들. 그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오늘날의 IT 강국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제임스는 그런 한국을 두고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작은 촛불이 모이면 큰 불꽃이 되잖아요.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 하나하나의 열정과 창의성이 모여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의 말처럼 IMF라는 위기는 한국에겐 고난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반도체 공장을 취재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저는 엄청난 호기심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죠. 공장 내부에 들어가려면 방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해서 커다란 하얀 방진복을 입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여서 얼굴은 거의 보이지도 않더군요. 이거 내가 생각한 기자의 모습은 아닌데라고 중얼거리면서도 묘하게 신났습니다. 그런데 공장 내부로 들어선 순간 저의 호기심은 곧 의외의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내부 풍경은 마치 미래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백 대의 기계가 일정한 리듬으로 작동하고 직원들은 유리벽 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무언가에 열중해 있더군요.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부랍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당시만 해도 제 머릿속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값싼 모조품, 복제품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하면 전자제품이 떠오르긴 했지만 진짜 첨단 기술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날 공장에서 본 장면은 제 편견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자신이 개발 중인 공정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반도체는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곧 미국도 따라잡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소를 터뜨릴 뻔했어요. 뭐? 미국을 따라잡는다고? 속으론 살짝 비웃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의 한쪽에 있던 기계를 가리키며 엔지니어가 말했죠. 여기 보세요. 이 장비는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만든 겁니다. 일본산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죠. 저는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고급 장비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진짜로요?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요? 제가 되물으니 엔지니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믿으시죠? 근데 어쩌죠? 사실입니다. 그러다 제 눈길을 끈 건 연구소 한쪽에서 정신없이 무언가를 적고 있던 20대 연구원이었어요. 그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채 작은 노트에 계산을 적고 있었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깜짝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묻는데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자 그는 조금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아, 새로운 공정 설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밤새 떠오른 아이디어라서요. 밤을 샜다고요? 회사에서? 제가 놀라 물으니 옆에 있던 또 다른 연구원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일주일에 한 번은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게 기본입니다. 자발적으로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왜요? 돈이 더 나오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연구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냥 재밌어서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밤새 일하라는 말을 들으면 당장 사표를 던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도 추가로 받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밤을 샌다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라지? 생각하며 연구원들에게 다시 물었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힘들지 않나요? 그때 연구원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한데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성공하면 세계 1등이 될 거잖아요. 그걸 상상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저에게 덧붙여 말했죠. 기술이란 건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특히 여기 연구원들의 열정을 보면 전 솔직히 우리가 1등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서울대 경제학과 김민호 교수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마이클, 이제야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이 보이죠?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눈빛을 봐야 해요. 그들의 끈기와 열정이 한국의 원동력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20대 연구원들의 눈빛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 눈빛 속엔 단순히 일을 잘하려는 의무감이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열망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새 코딩을 하고 설계를 고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마치 수행자 같달까요? 그렇게 호기심에서 시작한 공장 취재는 놀라움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201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의 기술력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스마트폰, TV,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단순히 품질을 보증하는 상징을 넘어 프리미엄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죠. 한때 저가품의 생산지로 여겨지던 한국이 이제는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2010년 초반 한국 기업들은 OLED TV와 초고화질 UHD TV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 경쟁자들을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특히 2013년 한국의 한 전자회사가 세계 최초로 공면 OLED TV를 상용화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이 극찬을 쏟아냈죠. 당시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의 시장 점유율은 95% 이상이 한국 기업이 차지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세계 시장을 독점한 수준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한국은 독보적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한국의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켰고 2013년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2%를 기록하며 애플 15%의 2배 이상을 차지했죠. 반도체 시장에서는 더 큰 성과를 냈습니다. 2018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무려 126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했습니다. 그해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2.7%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이 보여준 자신감이었습니다. 당시 한 디스플레이 엔지니어가 웃으며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애플도 결국 우리 디스플레이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는 조금 과장된 농담처럼 보였지만 그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2017년 애플은 자사 아이폰에 한국 기업이 만든 OLED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는데 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장 선명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애플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 기술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이어진 잃어버린 30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반도체와 전자산업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은 한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뒤처지고 있었죠. 2018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 GDP의 90%를 따라잡으며 경제력에서도 일본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같은 해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GDP 대비 4.5%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기술 혁신을 위한 토대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기술 발전은 마치 위대한 교향곡 같았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 수많은 산업 분야에서 각자의 파트를 맡은 사람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였죠. 예컨대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하며 통신기술에서도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5G 기술 관련 시장에서만 2030년까지 약 47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었죠. 그러나 그 교양곡의 중심에는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를 딛고 일어설 때부터 한국은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끝없는 노력,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정부의 전략적 지원, 그 모든 요소가 완벽히 맞물리며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거죠.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잠룡이 아니었죠.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기술 1위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단순히 기술력으로만 평가했다면 제 회고록에는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 기록됐겠죠. 하지만 기적이라는 단어는 기술력 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은 단순히 혁신적인 제품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과 문화를 결합해 전 세계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인들의 일상 속에서 한국의 흔적을 찾는 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갤럭시로 알람을 끄고 LGTV로 뉴스를 보며 현대차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한국은 기술과 문화를 융합하여 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가장 강렬하게 체감했던 건 2012년 여름 런던의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를 웃음 짓게 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카페 안에서 수십 명의 영국 청소년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노래였죠. 바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국어로 소리쳐 부르고 있었고 춤도 어딘가 어설펐지만 그 에너지만큼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장면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한국어 가사라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하며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던 찰나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라 첸이었죠. 마이클, 방금 뉴스 봤어요?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돌파했대요. 그 말에 저는 아연실색했죠. 10억 뷰? 당시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페에서 말춤을 추던 영국 청소년들의 모습과 싸이의 글로벌 성공이 겹쳐지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기 있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한국이 세계를 향해 만들어낸 새로운 소통 방식이었죠.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한 한국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싸이의 노래는 제가 한국에서 봤던 기술적 도약의 연장선 위에 있었습니다. 과거 IMF 위기를 딛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었던 그 도전 정신과 열정이 이제는 문화와 결합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팔던 나라가 이제는 즐거움과 감동까지 수출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방탄소년단의 등장이었습니다. 런던의 작은 공연장에서 처음 그들을 보았죠. 당시 관객의 대부분은 10대 소녀들이었고 공연장 밖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환호하는 팬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 친구들 뭔가 다르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후 전 세계 음악 시장을 휩쓸며 한국 음악의 상징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누구도 모를 수 없는 세계적 아이콘이 되었죠. 2021년 BTS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0주 이상 1위를 차지하며 비영어권 아티스트로서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같은 해 전 세계적으로 50개국 이상에서 월드 투어를 진행하며 총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통적인 팝의 강자인 미국과 영국 출신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K-팝의 위상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성공도 그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킹덤과 같은 작품들이 유럽과 북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더니 2021년에는 오징어 게임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공개 28일 만에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하며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 한국 콘텐츠가 이제 세계적인 주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2021년 런던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영국 대학생들이 저를 붙잡고 말했죠. 저희는 요즘 시험기간인데 밤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정주행하느라 큰일이에요. 한국 콘텐츠는 대체 왜 이렇게 중독적이에요? 학생들이 농담처럼 던진 이 말 속에는 이미 한국 문화가 이들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화의 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한류 콘텐츠와 함께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770만 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어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식 또한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되었죠. 김치는 이제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 메뉴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2021년 뉴욕타임스는 김치를 세계 최고의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했고 한국식 치킨은 전 세계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영화계의 성과는 더욱 눈부셨습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의 높은 벽을 허물어버리는 기념비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외에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는 등 기생충은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한국 영화의 예술성과 힘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일이 인위적인 홍보나 정부 주도가 아닌 콘텐츠의 진정성과 완성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드라마 작가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그저 우리다운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 말 속에는 한국 문화의 성공 비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꾸밈없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이 전 세계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2024년 현재 한류는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K-팝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산업이 되었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플랫폼의 주요 콘텐츠가 되었죠. 한국어 학습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런던, 파리,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한식 레스토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BBC에서도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한류의 진면목을 다뤘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30년 전부터 봐온 한국이 이제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동료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의 힘은 참 신비롭습니다. 기술력은 수치로 증명할 수 있지만 문화의 영향력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여정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을 거쳐 잠룡으로 떠오른 나라가 이제 아시아 1위를 넘어 세계 1위 경제대국이자 문화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회고록에 한국의 역사를 기록하며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일 겁니다. 30년 전 처음 한국을 찾았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김포공항에 내리던 젊은 기자였던 저는 이 나라의 오늘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국은 분명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나라였지만 전쟁과 분단의 상흔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낸 그들의 투지와 열정이 기억납니다. 금모으기 운동, 밤을 새워 연구하던 젊은 개발자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목격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단연코 특별했습니다. 돌아보면 한국의 역사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기적이었습니다. 기술과 문화의 조화를 통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선 한국. 제가 그 여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건 제 기자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의 오늘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2050년의 한국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또다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변함없이 그들만의 열정과 끈기가 있을 겁니다. 한국, 당신은 정말 기적입니다. 오늘 마이클 브라운 씨의 이야기를 통해 오랜 시간 한국을 향한 그의 애정 어린 시선을 함께 느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